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형사 박선우는 홀로 남아 사건 자료에 코를 박고 있었다. 30대 후반의 그는 팀원들 사이에서도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인물로 통했다. 낡은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빡였고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낡은 정복 차림의 젊은 남자. 그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걸려 있었다. 박선우의 옛 파트너. 그리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동료였다. 사진 속 동료의 눈빛은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속삭이는 듯. 박선우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는 습관처럼 믹스커피를 탔다. 텁텁하고 식어버린 커피의 쓴맛은 그의 고독한 일상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선우 형사님, 아직도 계세요?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선우는 어깨를 움찔했다. 막 퇴근 준비를 마친 신참 여형사 이유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존경, 그리고 묘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박선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진은 그의 책상 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 파일 더미를 힐끗 보았다. 그 파일들은 마치 먹구름처럼 박선우의 존재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형사님, 이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대꾸 없이 다시 파일 속으로 시선을 박았다. 그에게는 사건 해결이 곧 삶의 이유이자 죽은 동료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그의 심장을 좀먹는 가시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 어둠이 자신을 이끄는 유일한 빛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퇴근 후 박선우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조용한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소음이 그를 방했다. 박선우 어서 와 밥 줘. 앵무새 모두였다. 모두는 그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반기는 존재였다.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새장 안에서 푸드덕거리며 날개를 퍼덕였다. 박선우는 모두의 새장문을 열고 어깨에 앉혔다. 모두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며 작은 부리로 그의 뺨을 간지렸다. 평소에는 훈련된 대로 정확하고 똑똑한 말만 하는 앵무새였지만 박선우가 생각에 잠기거나 깊은 고민에 빠질 때면 모두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앉아 알 수 없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거나 마치 그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그가 사건 자료를 보며 혼잣말을 할 때 모두는 그 단어들을 따라하려 애쓰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박선우는 이따금 모두에게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비슷한 미묘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것은 그저 내가 키우는 새니까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치부했다. 어릴 적부터 박선우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동물들의 미세한 움직임, 눈빛,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파장까지도 그는 직감적으로 읽어냈다. 어미 잃은 강아지의 슬픔, 버림받은 고양이의 분노, 길 잃은 새의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이 능력을 어린 시절의 착각이나 지나친 공감 능력이라 치부하며 애써 억눌러 왔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특별함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평범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능력을 극도로 경계하며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다. 박선우는 퇴근길에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빗물에 젖은 도로 한복판에서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할 뿐 아무도 강아지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강아지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애처로운 구조 신호가 읽혔다. 그 순간 박선우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모두가 외면하고 지나가려 할 때 그는 주저없이 빗속으로 달려갔다. 빗물은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그의 손을 핥았다. 박선우는 자신의 낡은 코트를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속에서도 강아지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따뜻했다. 그는 강아지를 안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강아지는 병원에 도착해서도 박선우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아 강아지의 치료비를 계산하고 직접 유기견 보호소에 입소시켰다. 이 행동은 그의 본성인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사건 해결을 넘어선 정의감을 보여주는 작은 단편이었다. 며칠 후 박선우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놓였다. 지난번 미제 사건 파일만큼이나 기이하고 잔인한 사건이었다.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는 유명한 동물 연구가 김 교수였다. 사건 현장은 피로 물들었지만 지문이나 족적 등 어떠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유령의 소행인 듯 깨끗했다. 박선우는 파일을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사건이었다. 그는 잠시 펜을 든 채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미제 사건, 그리고 죽은 동료. 이 모든 것이 마치 데자비처럼 그를 짓눌렀다. 모두야, 이 사건도 미궁에 빠질 것 같아. 박선우가 중얼거리자 어깨에 앉아있던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녀석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사건 파일 속 김 교수의 사진을 응시하더니 작은 부리로 사진을 톡톡 건드렸다. 박선우는 모두의 기이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의 숨겨진 능력은 이미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능력이 이토록 거대한 사건의 열쇠가 될 줄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박선우의 발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찰서의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박선우는 김 교수 살인사건 파일을 다시금 들여다보았다. 피해자는 유명한 동물 연구가이자 동물보호운동가로 알려진 김도진 교수 50대 중반이었다. 겉으로는 동물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인물로 보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소문들이 떠돌았다. 특히 그가 생명공학 분야에서 비밀스러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속삭임은 박선우의 뇌리를 스쳤다. 현장 사진 속 김 교수의 모습은 처참했다. 난자당한 시신, 벽에 튄 핏자국, 그리고 잔인하게 뒤틀린 가구들. 모든 것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교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마치 범인이 모든 증거를 지우고 떠난 유령과도 같았다. 현장에는 지문 하나, 족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계획된, 그리고 극도로 잔인한 범죄였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박선우는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현장 사진 한 구석에 있는 앵무새 3장에 닿았다. 3장 안에는 피 묻은 깃털을 가진 회색 앵무새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듯 눈을 깜빡이는 녀석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명체였다. 셀린자, 셀린자. 앵무새는 김 교수의 시신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외쳤다. 그 목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절규처럼 박선우의 귓가에 박혔다. 경찰 동료들은 앵무새의 말을 단순한 소음으로,
의미 없는 모방으로 치부했다. 새가 뭘 알겠습니까? 형사님, 그냥 듣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강력계 팀장인 강 팀장은 피곤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다. 우리가 할 일은 저런 새소리나 듣는 게 아니라 증거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박선우는 달랐다. 그의 심장은 앵무새의 눈빛에서 읽히는 공포와 반복되는 단어에서 묘한 섬뜩함과 함께 진실의 파편을 감지했다. 그의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탈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앵무새의 말에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동료들의 비웃음과 회의적인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의심에 부딪혔다. 저 앵무새, 어딘가 익숙한데. 박선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었다. 자신의 앵무새 모두와 비슷한 깃털 색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닮은 눈빛. 그는 그 앵무새에게서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사건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유력 용의자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확고했고 새로운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상부에서는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 압박했다.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박선우에게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켰다. 5년 전 그의 가장 친한 파트너였던 형사 최정우가 비슷한 미제 사건을 쫓던 중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최정우는 어떤 불법 동물 실험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조직이 김 교수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박선우는 최정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죄책감은 지금까지도 그를 짓눌렀다. 이제 그는 앵무새의 말에 매달리는 것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 앵무새가 유일한 증인이라는 확신을 버릴 수 없었다. 이 사건을 해결해야만 최정우의 죽음에 얽힌 진실 또한 밝혀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박선우는 김 교수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앵무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앵무새에게 코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코코는 박선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쪼려 했지만 박선우에게는 신기하게도 온순하게 굴었다. 박선우는 밤낮으로 코코와 소통하려 애썼다. 그는 코코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의 어깨에는 자신의 앵무새 모두가 앉아 코코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코코. 이제 안전해. 박선우가 나지막이 속삭이자 코코는 작은 머리를 그의 손에 비볐다. 그의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코코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코코의 두려움이 박선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동시에 코코의 기억 속에 잠재된 섬뜩한 이미지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검은 그림자, 날카로운 비명소리, 그리고 핏빛. 그날 밤 박선우는 김 교수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오래된 사진첩, 낡은 일기장, 그리고 잠겨있는 USB 하나. 다른 증거는 없었다. 그가 사진첩을 넘기던 중 어깨에 앉아있던 모두가 갑자기 새된 소리를 내며 사진첩 속 특정 사진을 툭 건드렸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 교수와 함께 한 남자가 여러 동물들과 함께 찍혀 있었다. 그 남자는 겉으로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듯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기이하고 섬뜩했다. 박선우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불쾌한 기운이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셀린자, 셀린자. 모두는 사진 속 남자를 향해 미친 듯이 살인자를 외치며 날개를 퍼덕였다. 코코 역시 새장 안에서
살인자를 외치며 격렬하게 날갯짓을 했다. 두 앵무새의 절규는 박선우의 머릿속에 강렬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의 능력이 극도로 활성화되면서 앵무새들의 외침이 단순한 모방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과거의 끔찍한 순간을 재현하는 듯 생생한 공포를 담고 있었다. 이문의 남자, 저자가 범인인가? 박선우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바로 김 교수를 살해한 진범임을, 그리고 앵무새들이 단순한 새가 아닌 사건의 유일한 산증인임을. 이로써 박선우는 평범한 형사의 삶에서 벗어나 앵무새의 증언에 모든 것을 거는 고독한 싸움에 돌입하게 되었다. 동료들의 비웃음과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앵무새의 목소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고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했다. 그의 어깨에 앉은 모두의 작은 부리가 그의 뺨을 간지렸다. 녀석은 마치 포기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박선우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앵무새와 소통하기 위해 애쓴다. 이 사건은 그에게 단순히 새로운 미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죽은 동료의 영혼을 위로하며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다. 코코를 집에 데려온 후 박선우의 일상은 온전히 앵무새들과 사건 파일에 잠식되었다. 김 교수의 살인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했고 경찰 내부에서는 박선우가 앵무새의 말에 집착한다는 비웃음이 돌기 시작했다. 강 팀장은 박선우를 불러 박 형사, 이해한다네. 자네가 김 교수 사건에 유독 집착하는 이유를. 하지만 앵무새는 증거가 될 수 없어. 현실을 직시하게. 라며 만류했다. 하지만 박선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은 코코와 모두의 눈빛과 행동에서 섬광처럼 번뜩이는 진실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두 앵무새가 김 교수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임을 확신했다. 살인자, 배신자. 코코는 밤마다 김 교수의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고 모두는 코코의 옆에서 낮은 소리로 거들었다. 두 앵무새의 목소리가 겹쳐질 때마다 박선우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핏빛으로 물든 공간, 고통스러운 비명, 그리고 섬뜩한 웃음소리.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코코의 기억 속에 새겨진 살해 현장의 잔상들이었다. 박선우의 옆에는 유일하게 그를 믿어주는 동료, 신참 여영사 이유진이 있었다. 이유진은 처음에는 앵무새 수사에 회의적이었지만 박선우가 코코와 교감하는 모습, 특히 코코가 박선우에게만 특정 소리로 반응하거나 그의 어깨에 앉아 속삭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점차 그의 주장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선우를 돕기 위해 김 교수의 과거 인맥과 연구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선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코코에게 김 교수의 사진을 보여주며 코코, 누가 그랬어?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코코는 사진 속 남자를 향해 깃털을 곤두쓰며 살인자 하고 격렬하게 외쳤다. 그 모습은 이유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유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 교수는 겉으로는 동물보호 운동의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그 뒤에서 불법적인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동물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기억을 억압하는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김 교수의 가장 신뢰받는 조교이자 동물 애호가로 위장한 최민우 30대 후반 시나처였다.
최민우는 겉으로는 순진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듯 보였지만 이유진이 찾아낸 과거 자료에는 그의 섬뜩한 본성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동물에 대한 기이한 집착을 보였으며 동물의 감정을 지배하는 자만이 진정한 신이 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김 교수의 연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기억 조작 약물을 개발하려 했고, 김 교수는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을 두려워하며 연구를 중단하려 했다. 바로 그 시점에서 김 교수가 살해된 것이다. 최민우가 김 교수의 연구를 강탈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음이 명백해졌다. 이게 다 최민우의 짓이었어요. 형사님, 이유진이 흥분하여 말했다. 그녀는 최민우가 김 교수의 연구를 탈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동시에 김 교수가 과거에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까지 모두 김 교수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음을 확신했다. 그때 박선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 팀장이었다. 박선우, 지금 당장 최민우를 체포하게. 김 교수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네.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이례적인 긴급함이 섞여 있었다. 박선우는 의아했지만 지체 없이 이유진과 함께 최민우의 집으로 향했다. 최민우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비인간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선우의 능력은 집 안 곳곳에 스며든 섬뜩한 기운을 감지했다. 셀린자. 코코는 박선우의 어깨에 앉아 최민우의 집을 향해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울부짖었다. 모두 역시 코코의 옆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배신자, 내 연구, 죽어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박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두가 내뱉은 말은 김 교수가 죽어가던 순간의 마지막 유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들이었다. 그 순간 박선우는 모두가 김 교수의 임종 순간의 음성까지 기억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최민우는 박선우와 이유진의 앞에서 태연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김 교수의 불법 실험을 고발하려 했던 정의로운 조교라고 주장하며 능청스럽게 연기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박선우의 앵무새 수사를 비웃으며 언론을 통해 박선우가 정신 이상자처럼 앵무새의 말에 매달린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치밀하고 교활한 모습에 박선우는 분노를 느꼈다. 저런 정신 나간 형사가 앵무새를 데리고 사람을 잡으려 한다니 이게 나라냐. 최민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선우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날 밤 박선우는 자신의 집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인기척이 없는 밤, 창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의 능력이 강렬한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에 놓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움켜쥐었다. 끼익!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는 인기척. 박선우는 숨을 죽이고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침입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앵무새 3장이 있는 거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날카로운 칼날. 침입자의 손에는 커다란 칼이 들려 있었다. 코코를 노리는군. 박선우는 직감했다. 침입자는 조심스럽게 3장 문을 열고 코코를 잡으려 했다. 코코는 침입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극도로 공포에 질려 살인자 하고 절규하기 시작했다. 모두 역시 3장 안에서 미친 듯이 날개를 퍼덕이며 죽어, 배신자 죽어 하고 비명을 질렀다. 두 앵무새의 울음소리는 침입자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시끄러워 죽여버릴 거야. 침입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바로 최민우였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가득했다. 그는 앵무새들의 비명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박선우는 침대 아래에서 뛰쳐나와 최민우를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구악! 최민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여잡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날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선우는 그의 손목을 붙잡아 뒤로 꺾었다. 내 놈이 김 교수를 죽였지. 칫! 감히 이까짓 새끼들이. 최민우는 몸부림쳤지만 박선우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때 코코는 새장에서 뛰쳐나와 최민우의 얼굴을 핥히고 모두는 그의 머리 위를 맴돌며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최민우는 앵무새들의 공격에 당황하며 비틀거렸다. 박선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최민우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최민우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뻔뻔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박선우의 주장을 앵무새의 헛소리라며 비웃었고 자신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듯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김 교수의 불법 연구에 투자하고 이익을 취하던 재벌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었다. 그들은 최민우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고 박선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박선우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탐욕과 음모,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이었다. 그의 어깨에 앉은 모두는 조용히 박선우의 뺨을 비볐고 코코는 새장 안에서 박선우를 향해 고마워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박선우는 두 앵무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 대신 희미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차례였다. 그의 능력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최민우를 체포했지만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최민우는 뻔뻔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그의 뒤를 봐주는 거대 기업의 변호인단은 막강했다. 그들은 박선우의 앵무새 증언을 비웃으며 그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다. 언론은 박선우의 수사 방식을 황당무계한 앵무새 수사라며 조롱했고 여론은 빠르게 그에게 등을 돌렸다. 경찰 내부에서도 상부의 압박이 거세졌다. 강 팀장은 박선우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게, 자네의 미래까지 망치지 마라며 안타까워했지만 박선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죽은 동료 최정우 형사를 향한 죄책감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무력감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김 교수의 살인 사건을 넘어 자신과 최정우의 명예를 회복하는 싸움이 되었다. 살인자, 김 교수 죽인 배신자. 코코는 박선우의 어깨에 앉아 밤낮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모두는 코코의 말을 이어받아 연구 빼앗아라고 중얼거렸다. 박선우의 능력은 두 앵무새의 목소리에서 김 교수의 마지막 순간이 재생되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김 교수가 최민우에게 자신의 연구를 빼앗기고 살해당하는 잔혹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이유진은 박선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최민우를 둘러싼 의문의 재벌기업 J그룹의 불법적인 행태와 그들이 김 교수의 연구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J그룹은 김 교수의 기억 조작 약물 연구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고 최민우는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J그룹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최민우를 비호하고 있었다. 형사님, J그룹이 언론을 통해
형사님을 살인 혐의로 역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김 교수의 연구를 훔치려 했다가 그를 살해했다는 거짓 증거를 내세울 거래요. 이유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박선우에게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진범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는 살인자로 낙인 찍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최민우의 함정임을 직감했다. 젠장, 증거가 없어. 박선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고 코코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없었다. 그의 능력만이 진실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 모두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김 교수 사건 파일을 발로 툭툭 건드렸다. 파일 속에서 버려진 동물구조센터라는 단어가 적힌 오래된 전단지가 떨어져 나왔다. 모두는 전단지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센터, 숨겨, 마지막이라고 중얼거렸다. 박선우의 능력은 모두의 중얼거림에서 섬광처럼 번뜩이는 직감을 얻었다. 김 교수가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둔 장소가 바로 그 버려진 동물구조센터라는 것을 그곳은 김 교수가 한때 운영했지만 불법 실험 때문에 폐쇄된 곳이었다. 그의 불법적인 욕망과 양심의 가책이 뒤섞인 상징적인 장소였다. 이유진 버려진 동물구조센터 위치 알아봐. 지금 당장 가야 해. 박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과 확신을 읽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센터의 위치를 검색했다. 지도에 표시된 센터의 위치는 낡고 허름한 외곽 지역이었다. 박선우는 코코와 모두를 새 장에 넣고 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교수님은 김 교수와 같은 동물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였지만 김 교수의 비윤리적인 연구에 반대하며 그와 거리를 뒀던 인물이었다. 박선우는 이 교수님에게 모든 진실과 자신의 능력을 털어놓았다. 이 교수님은 박선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능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앵무새들의 증언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기로 약속했다. 박 형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민우는 김 교수의 연구를 손에 넣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잔인한 놈입니다. 이 교수님은 박선우에게 경고했다.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죽은 동료 최정우, 억울하게 살해당한 김 교수, 그리고 동물들의 침묵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는 코코가 살인자를 외치던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자신의 숙명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선우는 이유진, 그리고 이 교수님과 함께 버려진 동물구조센터로 향했다. 낡은 건물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박선우의 능력은 센터 안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수많은 동물들의 비명소리를 느꼈다. 과거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실험이 자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마치 지옥의 입구에 다다른 듯했다. 박 형사님, 여기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가 김 교수가 마지막까지 드나들었던 곳이라고 해요. 이유진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박선우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 쌓인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의 어깨에 앉은 모두와 코코는 잔뜩 긴장한 듯 몸을 웅크렸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스락. 박선우가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마네킹의 손가락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마네킹의 팔 부분에는 희미하게 혈흔이 남아 있었다. 이곳이 단순히 버려진 공간이 아님을 암시하는 섬뜩한 증거였다. 박선우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았다. 달력에는 김 교수가 살해당한 날짜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의미심장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최후의 연구. 완성. 박선우는 직감했다. 김 교수가 죽기 직전 이곳에서 어떤 중요한 연구를 완성했음을, 그리고 그 연구가 최민우의 범행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갑자기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박선우가 고개를 들자 천장의 틈새에서 검붉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핏물처럼 보였다. 그의 능력은 그 액체에서 강렬한 고통과 분노를 감지했다. 그것은 이곳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한이 서린 피였다. 그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쾅! 찾았군! 박선우 형사! 어둠 속에서 최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손에는 섬뜩하게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최민우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박선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민우는 박선우가 이곳에 올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판 것이었다. 그는 박선우의 능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됨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내가 내 놈이 여기까지 올 줄 알았지. 앵무새들의 헛소리를 믿는 얼간이 같은 이라고. 최민우는 조롱하듯 웃었다. 김 교수는 내 연구를 방해했어. 그는 나의 위대한 실험을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내 연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야. 너도 그 앵무새들처럼 나의 위대한 실험에 희생될 테니 말이야. 최민우의 말에 박선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능력은 최민우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와 함께 그가 김 교수의 연구를 이용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하는지 직감했다. 최민우는 김 교수의 기억 조작 약물 연구를 완성하여 동물들의 기억을 지우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억까지 조작하여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는 광기 어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박선우의 휴대폰 속 시계는 자정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이유진과 이 교수님은 최민우의 습격으로 쓰러져 있었다. 최민우는 박선우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박선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낡은 센터는 마치 박선우의 무덤이 될 것만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끔찍한 시간에 덫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손전등과 그의 어깨에 앉은 2마리의 앵무새, 그리고 그의 몸속에 흐르는 특별한 능력뿐이었다. 낡고 음산한 버려진 동물구조센터는 최민우의 광기와 박선우의 절박함으로 가득 찼다. 시간은 째깍거리며 자정까지 단 10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최민우는 날카로운 칼을 든 채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박선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기운은 박선우의 능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김 교수는 어리석었어. 진정한 과학은 생명의 고통을 뛰어넘는 것에 있다는 걸 몰랐지. 하지만 넌 달라. 박선우, 내 놈의 그 특별한 능력은 내 실험의 완벽한 재료가 될 거야. 최민우는 박선우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듯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실험들과 김 교수를 살해한 과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듯 늘어놓았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광기 어린 자백은 박선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민우는 김 교수의 기억 조작 약물 연구를 완성하여 동물들의 기억을 지우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억까지 조작하여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는 광기 어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 앵무새들도 어차피 내 손에서 죽어 사라질 거야. 김 교수의 마지막 흔적처럼 최민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선우는 그의 눈을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크악! 최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여잡았다. 그 틈을 타 박선우는 최민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칼을 빼앗고 그의 손목을 붙잡아 뒤로 꺾었다. 낡은 센터 바닥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희미한 핏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박선우의 능력은 그 모든 파편 속에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비명들을 읽어냈다. 박선우의 어깨에 앉아있던 모두는 최민우의 비명소리에 놀라 새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코코 역시 새장 안에서 미친 듯이 날개를 퍼덕였다. 두 앵무새는 최민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살인자, 김 교수 죽인 배신자. 모두와 코코는 김 교수가 살해당하던 순간의 대화를 정확하게 모방하며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최민우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고 최민우는 앵무새들의 공격에 당황하여 비틀거렸다. 박선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최민우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고 그의 주머니에서 김 교수의 연구 자료가 담긴 USB를 꺼냈다. 그때 최민우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 USB는 내 것이다. 그걸 없애야 해. 그는 몸부림치며 USB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기절해 있던 이유진과 이 교수님이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박선우의 격투를 보며 경악했다. 특히 이 교수님은 앵무새들의 정확한 모방과 박선우의 범인 제압 능력을 보며 그의 특별한 능력이 단순한 직감이 아님을 확신했다. 최민우가 마지막 발악으로 USB를 밟아 부수려 하자 이 교수님이 몸을 던져 USB를 보호했다. 안 돼. 그의 손에 움켜쥐어진 USB는 다행히 파손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경찰차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유진이 최민우의 집에서 몰래 발신했던 위치 추적 신호가 마침내 통했던 것이다. 버려진 동물 구조센터의 낡은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부서지며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현장과 제압된 최민우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김 교수 사건의 흔적들을 보고 경악했다. 꼼짝마! 너희는 포위됐다. 경찰 특공대장은 최민우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최민우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아직도 번뜩이고 있었지만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은 그가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음을 알렸다. 이 교수님, 이 USB입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요. 이유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된 앵무새들의 자백과 이 교수님이 지켜낸 USB를 경찰에게 제시했다. USB 속에는 김 교수가 죽기 직전 촬영한 유언 영상과 함께 최민우의 잔혹한 불법 실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뉴스 카메라와 취재진들이 현장에 몰려들었다. 박선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최민우를 바라보았다. 최민우는 끌려나가면서도 수연을 향해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나는 위대한 실험을 했을 뿐이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외침은 텅 빈 센터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의 광기 어린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현장 취재진들은 박선우와 두 앵무새에게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다. 앵무새가 증인이라고요. 어떻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선우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어깨에 앉은 모두와 코코는 경찰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살인자 잡았다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공포 대신 희미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앵무새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을 잡았다는 전례 없는 사건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박선우의 수사를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의 통찰력과 동물과의 교감 능력에 경이로움을 표하며 환호했다. 박선우는 동료들의 존경을 얻었고 특히 이유진은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다. 그날 밤 박선우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옆에는 모두와 코코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김 교수의 살인사건은 해결되었고 최민우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선우의 마음속을 짓눌렀던 죽은 동료 최정우 형사에 대한 죄책감 역시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능력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형사가 아니라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형사마로 인정받게 될 터였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최민우가 경찰 특공대에게 체포되는 순간 버려진 동물구조센터를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걷혔다. 사이렌 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고 새벽녘에 희미한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박선우는 지친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에 앉은 모두와 코코는 작은 몸을 기댄 채 평화로운 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며칠 후 최민우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은 뉴스를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그는 50년 전 김지선 양 살인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김 교수를 살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잔혹한 동물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헛간 안에서 발견된 그의 불법 연구 자료들, 김 교수의 유언이 담긴 USB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앵무새들의 생생한 증언 녹음 파일은 최민우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앵무새들이 최민우의 목소리를 정확히 모방하며 살해 당시의 대화를 재현한 부분은 전 국민에게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다. 사회는 경악했고 최민우는 살인죄와 동물학대, 불법 실험 등의 혐의로 가장 중한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자산은 몰수되어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되었다. J그룹 또한 최민우를 비호하고 불법 연구에 투자한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고 관련 고위 관계자들은 줄줄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추악한 욕망은 세상의 빛 아래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박선우는 이 사건을 통해 동물과의 교감 능력을 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의 수사 방식을 비웃던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그의 특별한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단순한 강력계 형사를 넘어 경찰청 내에 신설된 동물 관련 범죄 전담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팀은 동물학대, 밀렵, 불법 동물 실험 등 동물과 관련된 미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되었다. 그는 모두와 코코를 자신의 공식적인 수사 조수로 임명했다. 이제 코코는 더 이상 살인자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았다. 대신 박선우가 퇴근하면 수고했어, 박 형사님이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모두 역시 코코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부리로 그의 뺨을 간지렸다. 몇 달 후 박선우는 이유진과 함께 동물 관련 범죄 전담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사무실은 이전 강력계 사무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한쪽 벽면에는 모두와 코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해결한 사건들의 흔적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동료 형사 최정우의 사진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팀장님, 이제야 좀 홀가분하신가요? 이유진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물었다. 박선우는 차 한 모금을 마셨다. 차가운 커피만 마시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따뜻한 차를 즐겨 마셨다. 홀가분하다기보다는 이제야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는 최정우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단순한 범인 검거를 넘어서 억울한 생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정우도 분명 기뻐할 거야. 이유진은 박선우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팀장님 덕분에 저도 한 단계 성장했어요. 동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앞으로 저도 팀장님처럼 동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들의 옆에는 모두와 코코가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었다. 코코는 박선우를 향해 고마워, 안전해 라고 속삭였고 모두는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와 부드럽게 쓰다듬어 달라고 응석을 부렸다. 박선우는 모두와 코코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형사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든든한 동료 이유진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함께 찾아낸 특별한 조수들 모두와 코코가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온과 함께 치유의 길로 접어들었다. 시간은 흐르고 깊었던 상처는 아물었다. 박선우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이제 생기 넘치는 화분들이 만발했고 모두와 코코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일광욕을 즐겼다. 박선우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자신과 모두 코코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물 인권 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최민우의 잔혹한 기억 조작 실험과 김 교수 사건의 비극을 바탕으로 앵무새의 속삭임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책은 박선우가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 고군분투했던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 학대 문제와 동물과의 교감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 교수님 역시 박선우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최민우 사건 이후 학자로서의 직업의식을 완전히 재정립했다. 단순히 동물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동물 행동 심리 및 트라우마 연구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의 연구는 많은 학대받은 동물들과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교수님의 깊은 통찰력과 박선우의 특별한 능력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함께 모두와 코코의 희망 기금이라는 재단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학대받은 동물들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며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는 모두와 코코의 희망 기금 주최로 대규모 자선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에는 박선우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비롯해 이 교수님의 도움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동물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사진들은 제각기 다른 사연과 아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사진 속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다. 박선우가 가장 아끼는 사진은 넓은 잔디밭에서 모두와 코코가 그의 어깨에 나란히 앉아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그가 구조하여 입양한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박선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동료의 죽음과 앵무새들의 절규 속에서 저는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동시에 저를 다시 살게 한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진들은 상처를 넘어선 치유와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선우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이유진과 눈을 맞췄다. 이유진은 박선우의 옆에서 활짝 웃는 이 교수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와 코코는 박선우의 어깨 위에서 작게 괜찮아, 괜찮아 라고 속삭였다. 박선우는 눈을 감고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앵무새들의 목소리는 그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고 치유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그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카메라가 박선우의 얼굴에서 시작해 모두와 코코의 평화로운 모습, 다채로운 동물들의 사진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를 거쳐 창밖에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푸른 하늘을 비추며 이야기는 희망찬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린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세상에는 아직 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희망의 멜로디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